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네,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계속 복습은 좀 하고 계시죠? 네. 좀, 개론이 어찌 보면 좀 쉬워 보이기도 한데, 좀 소멸이 좀 빨리 돼요. 그러니까, 안다 싶은데, 세월이 좀만 지나면 빨리 없어져 버리니까 좀 복습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원 있잖아요. 어렵진 않으면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오늘 단원이 대부분 좀 그래요. 교재는 어디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171쪽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 하면은 지대이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룰 내용들은 지대이론이에요. 이름에서 답이 있다 그죠? 지대라는 게 토지 사용 대가. 토지를 빌리고 임대로 어떻게 지급하느냐, 토지 사용 대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대라고 말하는데, 이 지금 공부할 이 지대 이론이 어떤 경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라기보다는 한 200년 내지 250년 전에 유럽에서 토지 임대로 이렇게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와 있던 것들이니까 현실하고 좀 안 맞아요. 좀 맞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 그렇지만 이 지대이론을 바탕으로 현대 지대이론이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상업 입지 이런 것들의 할아버지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71쪽은 그냥 편안하게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넘기셔가지고 172쪽에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오늘 수업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학자 이름하고 이 학자가 어떻게 이론을 정리했다, 뭐 이런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공부할 게 뭐냐면은 리카도라는 영국 학자예요. 리카도가 정리한 게 뭐냐면은 차익지대라. 차익지대인데 이름에서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대가 차익 때문에 생기대요. 차익 때문에. 무슨 차이 때문에 지대가 생기느냐? 요거는 비옥도 차이다. 그래서 이름에 그대로 우리가 그 토지를 사용하는 농민 입장에서 이게 농사가 아주 잘 돼요. 비옥도가 높아요. 그러면 토지 사용 대가인 지대를 좀 많이 줘야 되겠죠. 근데 농사가 좀 안 돼요. 그러면 임대료를 좀 작게 줘도 되겠다, 그죠? 그거 즉 비옥도 차이 때문에 지대가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비옥도도 있지만 또 어떤 원인이 하나 더 있냐면은 수학 체감 현상도 있습니다. 수학 체감 법칙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즉 영국 같은 나라에서 비옥한 토지가 있어요. 근데 비옥한 토지의 투입량, 즉 농업 생산량을 늘린다고 해서 수확량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죠? 농사가 잘 되는, 상상을 해볼까요? 여기는 농사가 아주 잘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막 투입을 많이 해요. 여기 투입을 많이 한다는 것은 농민이나 기계나 비료를 많이 투입하겠죠. 그러면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마구마구 투입한다고 마구마구 늘어날까요? 아니죠.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게 어느 시점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게 수학 체감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 비옥한 토지는 한정되어 있겠죠. 비옥한 토지를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우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농사가 잘 되는 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등지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등지가 한정없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입하더라도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가 좀 안 되는 토지,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열등지라고 말합니다. 이 열등지에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와 요게 토지 임대료가 차이가 난다. 비옥도 차이도 있지만 요 토지가 한정적이니까 우등지도에도 농사 짓고 열등지도 농사 짓다 보니까 이 수학체험 법칙이 작용하게 된다. 요런 것들에 의해서 지대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론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 건데 이렇게 단순하게만 알면은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근데 조금 나이 넣는 심도 있는 내용을 들어가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 비옥도 차이 때문에 지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착각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 비옥도 차이 때문에 지대가 나타나는데 이 비옥도 차이가 왜 나타나는 걸 근본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수확량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이 농사 지으면은 농민 입장에서 100만 원의 수확량이 나옵니다. 생산비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 비용이 50만 원 나온 거죠. 그럼 남는 게 얼마일까요? 50만 원. 여기 50만 원 남는다 그죠? 남는 게 많으니까 지대가 높은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열등지를 보도록 하죠. 여기는 얘보다 농사가 좀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70만 원 정도 수확된다 볼게요. 70만 원 정도. 그리고 생산비. 이 100만 원, 70만 원이 뭐냐 하면 요거는 수확량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수확에 관한 비용들, 이 농사를 해서 난 결과물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50만 원이 뭐냐면 비용, 생산비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는 생산비는 50동일하다고 볼 거예요. 자, 우등지는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수확량이 나오고 여기는 농사가 안 되니까 70만 원 수확량이 나오는 겁니다. 빼고 나니까 얼마가 나오겠죠? 20이 나오겠죠. 요 남는 거, 요 부분이 중요해지게 되는데, 남는 거 50만 원, 20만 원,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잉여라고 말합니다. 잉여. 다른 말로 불로소득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은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각게 사용을 됩니다. 잉여, 남는 거. 이 남는 요게 곧 뭐가 되느냐? 요게 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농사가 잘 되니까 남는 게 많겠죠. 남는 거, 이 잉여, 요 지대는 농민 거예요? 아니면 토지 소유자 거예요? 토지 소유자, 그죠?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대, 남는 거는 토지 소유자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잉여가 지대다라고 정의하는 사람들 우리는 고전학파라고 말합니다. 경제학 이론에서 고전학파들은 지대를 비용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대는 불필요한, 즉 이건 징수하다라고 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왜? 생산비가 아니니까 요걸 징수한다고 해서 어떤 사회적 영향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그런 많이 가져낼 좀 회수를 많이 한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게 잉여, 생산비가 이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세 정책에 가면은 고전학파 이론들은 대부분 요 지대 수수료인 수입인 이 토지 수수료인 지대 이걸 징수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어요. 이걸 징수한다고 해서 이런 비용에 생산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비용으로 보면 임대로 우리가 농민 입장에서 이걸 비용으로 보면 요 징수가 많아지면 이 생산비가 올라가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다. 즉 이 지대는 잉여다, 비용이 아니다, 남는 거다, 약간 불필요한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걸 우리는 고전학파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요게 이거는 소작농 급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토지의 자연적인 힘을 강조하는 거죠. 즉 토지가 원래 잘 되는 토지가 있어. 이거는 토지 소유자 거니까 요 사람이 가져간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이론을 정리한 게 이 리카도다. 그래서 리카도 대표적인 고전학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등지는 남는 게 그러니까 이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니까 남는 게 많겠죠. 지대가 높고 농사가 안 되니까 남는 게 작겠죠. 지대가 작다. 이렇게 이론을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농사가 인구가 점점 많아져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농지를 확대하게 되겠죠. 농지를 확대하다 보니까 농사가 안 되는 토지 중에서도 굉장히 안 되는 토지, 그걸 최열등지라고 말하는데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말로 한계지라고 말합니다. 생산의 한계지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수확량과 생산비가 동일한 지점이에요. 그럼 선생님 요거보다 낮으면 농사 있습니까? 이거보다 낮으면 즉 40, 50 이럴 때는 요 이론적으로 농사를 안 짓는다라고 보는 거죠. 왜? 마이너스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한계되는 지점에 대해서 생산의 한계지라고 말합니다. 한계제는 비용 빼고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다라는 말은 돌려서 말하면 잉여 없으니까 지대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즉 생산 한계지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걸 황무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농사가 좀 안 되는 토지예요. 농사가 잘 안 되는 토지니까 여기는 즉 수확량을 받아가지고 그 소작농 급여를 포함한 비료값, 씨앗값 같은 이런 생산비 딱 지출하면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마시겠죠. 딱 요것만 나오는 그럼 요런 토지는 지대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지대가 없지만 현실에서는 지대가 존재하는
합니다.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예요. 농사가 좀 안 돼. 겨우 생산비밖에 안 나와. 그런다고 해서 그냥 네가 내 거지만 네가 좀 농사 짓고 네 알아 먹고 살아. 이렇게 줄 사람은 나는 착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죠. 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개론은 대부분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깔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지대가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정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요 맹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괜찮아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이 맹점, 금방 말했듯이 이 부분은 좀 논리적인 모순이 있지만 이걸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리카도의 차액지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하나를 더 정리할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요렇게 변합니다. 뭐냐면은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런 게 있어요. 요 좀 이따 이야기할 건데요. 왜 이런 그럼 이야기하죠. 지금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즉 사회현상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요 우등지에서 농산물 값이 갑자기 상승했다라고 보도록 할까요? 여기 100에서 120으로 상승합니다. 생산비는 동일합니다. 그럼 남는 요게 더 많아지겠죠? 이해하시겠죠? 즉 요게 올라가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하니까 지대가 따라 상승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는 이건 나중에 다시 요거 보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이제 누구를 볼 거냐면은 그 마르크스라는 사람 볼 거예요. 마르크스가 정리한 게 뭐냐면은 절대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어떤 개념이냐? 마르크스가 바라볼 때 물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르크스입니다. 칼 막스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론을 정리한 게 절대지대인데 이 절대지대는 뭐냐? 자,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있겠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권을 행사하겠죠. 내 거니까 토지 소유권에 우리 민법에 쓰였다 그죠?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은 세 가지 권리가 있죠.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런 임대인에게 빌려줍니다. 내 토지 써라. 그리고 나서 공짜로 빌려줄까요? 아니겠죠. 사용에 빌려주면서 사용한 대가로 지대를 요구합니다. 토지를 써라. 대신에 사용하는 대가로 지대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대는 왜 생기느냐? 그런적으로 보니까 소유권이 문제라는 거죠. 소유권이. 그리고 마르크스를 경제학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경제학으로 분류하면은 이거는 신고전학파에 가까워요. 신고전학파 입장에서는 지대가 뭐냐?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된다는 거죠. 즉 소유권에 때문에 지대가 나오는데 농민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올라가는 요인 중에 지대가 있는 거라.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과하게 행사해서 지대를 이렇게 높게 요구해요. 지대를 올려요. 그러면 농산물 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이 원인이 뭐냐? 소유권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소유권이 없어. 소유권이 있고 공동 소유가 된다면 지대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즉 우리가 대부분의 서민들이 쉽게 공산물이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요 소유권 없으니까 잉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런 느낌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장 요구와 반대가 되겠죠. 지대가 상승하면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금방 말했듯이 지대가 상승하면 요 농산물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거는 지대가 비용인데 이 토지 소유권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죠. 토지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의 절대적인 소유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하면서 이 토지 사용 대가를 요구하면서 지대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와 차이점은 뭐냐? 여기는 한계지는 지대가 됐죠. 없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한계지는 농사가 잘 안 되는
겨우 생산비를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토지라 그랬죠. 이 토지에도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를 쓰면 대가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토지 소유자는 한계제도 지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대가 발생해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건 단순하게 여기서 리카르도 이론에서는 한계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마르크스 이론에서는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기출 문제를 쭉 보시면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요거예요. 이걸 단순히 외우시면 좀 어렵다라는 거. 그게 뭐냐? 이거는 한계지를 지대가 없는 이유가 남는 게 없으니까. 잉여 남는 걸로 보는 관점이었고요. 요거는 소유권으로 본 거죠.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생기는데 농사가 안 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대가 발생한다. 요렇게 접근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 지역에 어떤 사회 현상이 나타나요. 임대료가 상승하는 문제가 나타나죠. 그 곡물 가격,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사회 문제가 나타났을 때 학자들이 어떻게 자기 이론으로 설명하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곡물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대, 남는 것 올라가는 이런 관점으로 봤다면 반대로 지대가 올라갔기 때문에 비용 상승에 의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 요즘은 요 이론도 맞겠죠? 요렇게 이론을 주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여기는 리카르도 이론을 보다 더 발전시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 우리 누구냐면은 티넨이라고 말합니다. 티넨이 정리한 게 뭐냐 하면은 위치지대라는 개념이에요. 티넨이 위치지대라는 걸 정리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아까 리카르도는 고전압파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그럼 여기는 티넨도 고전압파예요. 우리 고전압파가 오늘 구닥다리 그런 느낌 보시면 안 됩니다. 현대 경제론에도 고전압파 이론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론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요렇게 요것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왜냐 현상이 나타나는데 요 이론은 설명이 잘 안 돼. 그럼 요거는 설명 안 맞아. 근데 이 이론이 이 현상에 대해서 요건 안 맞아, 요거 맞아,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개념이에요. 리카르도를 보다 발전시킵니다. 리카르도가 비옥도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티넨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거냐, 요 토지도 우등지, 그 다음에 이 토지도 우등지, 농산물이 둘 다 100만 원 수확이 됩니다. 생산비는 똑같이 50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둘의 리카르도 이론에 의하면은 요 둘의 지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아야 되겠죠. 왜? 수확량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비용도 동일하니까 이 둘의 지대는 잉여, 지대는 같아야 되겠다, 그죠? 자, 똑같습니다. 여기도 남는 게 잉여가 지대입니다. 똑같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얘를 말하겠죠. 얘는 도시의 중심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송비가 없는 거예요. 옮기는 수송비가 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도시의 좀 외곽에 있는 거예요. 외곽에 있다 보니까 옮기는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그죠? 옮기는 이 수송비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쯤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자, 이 농산물 가게에서 이런 비용들을 빼면은 지대라고 말했는데 여기는 중심부기는 100에서 50에 지대가 50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빼다 보니까 지대가 얼마 되느냐? 30이 돼요. 비옥도가 동일한데 지대가 다르네? 왜 다를까? 위치가 다르구나. 중심부나 외곽이라는 위치, 즉 위치라는 개념이지만 정확하게는 뭐냐 하면은 위치에 따른 수송비 발생이라는 이야기죠. 비수송비라는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빼고 나면 남는 거, 잉여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둘 다 여기서 말하는 게 잉여가 지대다라는 거는 동일한 개념이에요. 동일한 개념인데 비용까지 빼느냐, 즉 수송비를 빼느냐 이런 이야기죠. 수송비까지 빼고 나니까 지대가 이렇게 되는데, 즉 요게 만약에 비옥도가 동일하다면 수송비 때문에 지대가 차이 난다. 그래서 수송비 차이, 위치 차이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해서 위치지대라는 걸 정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해요? 나머지 개념은 동일합니다. 여기도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곡물 가격의 지대를 결정해요. 이건 공통지문입니다. 이론적인 베이스가 동일하니까 이 이론을 보다 더 발전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고 선생님 지금 이렇게 우리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중심부에는 토지 사용 대가 임대료가 좀 비싸겠죠. 그죠? 그러면 외곽이죠. 외곽으로서 토지 사용 대가 임대료는 좀 어떻겠죠? 낮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집을 얻더라도 중심부는 집세가 비싸잖아. 그죠? 집값 또는 뭐 임대료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비쌀 거고요. 아니 외곽으로서 좀 임대료가 낮겠죠.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이 안에는 이 현대 이론에 하면은 일단 접근성이 좋아, 사람이 많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건데 지금 정리한 건 현대적인 개념, 상업입지와 가면 현대적인 개념이고요. 얘는 뭐냐, 200 내지 250년 유럽에서 농업입지예요. 그러니까 농업입지에서 저기 보시면 중심부가 지대 임대료 어때요? 높고 외곽은 임대료 어때요? 맞아. 요게 현대 이 상업입지로 점점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구닥다리다 싶은데 요 이론이 이런 우리 현대에 있는 요런 상업입지로 요런 것들에 어떤 배경이 되는 거다.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시험이 잘 나와요. 거의 매년 나와요. 우리가 보면 이런 거 왜 해 싶긴 한데 좀 뭔가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어요. 농업입지다 보니까 뭔가 안 맞는데, 그런데 이런 이론들 특히나 T넷에 있는 위치지대에 관한 이런 그래프라든지 이런 이 입지교차의 곡선 이런 것들은 현대에도 거의 그대로 다시 접목이 돼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 이게 T넷의 위치에서 이 그래프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은 여기는 지대예요. 지대고 여기는 거리, 그럼 여기는 중심부가 되겠죠. 여기는 외곽이 되겠죠. 그럼 중심부는 지대가 높다가 외곽 갈수록 지대가 어떻게 될까요? 있죠. 요 그래프가 그대로 다시 현대 입지에도 그대로 통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구닥다리 같은 이 느낌이 할아버지지만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현대 입지론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론이 뭐가 만들어질 때 뿅 나오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고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데 이게 발전되다가 지금 입지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와 얘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교재를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172쪽입니다. 172쪽에 가로 4번이죠. 고전 입지대이론 밑에 1번 리카도의 차액지대론 지대를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중간에 지대 발생 원인은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의 수확량 차이로 파악된다. 비옥도 차이 지금 요 이야기한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끝에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밑줄. 그게 요거죠. 요거 말합니다. 한계지에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지문이라 그랬죠. 왜 시험에 잘 나올까요? 당연하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기초에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보셔야 됩니다. 3번 끝에 비옥한 토지에는 희소성이고 다른 하나는 수학체감 현상이다. 비옥한 토지가 기하고 수학체감 법칙 때문에 이런 지대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우등지 열등지가 나타나니까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만 밑줄 그으시고 여러분이 집에서 복습할 거잖아. 안 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할 거잖아요. 할 때 여러분 밑줄 끈 것만 탁 보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내용 좀 궁금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4번 같은 설렁설렁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한 걸 그걸 줄여놓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읽고 넘어가는 거지, 왜 제가 밑줄 끈 거는 기출지문들 위주로 밑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예시해가지고 숫자 나와 있는 게 요런 개념이에요. 왜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 개념을 예시로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2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마르크스는 한계지에도 지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즉 얘는 이걸 말하는 거죠. 한계지에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인 절대적인 소유권을 행사합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빌려주고 말고
임대료 얼마 받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빌려주게 할지 모든 걸 결정하는 이런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소유권 행사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 절대적인 소유권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독점적인 지위인 소유권을 없애버리면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소유 이렇게 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네모칸 하나를 볼게요. 네모칸 하나 보시면 차액지대 내용의 세 번째 보면은 곡물가격 지대를 결정한다 보셨나요? 자, 그게 요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런 느낌이죠. 요거 왜 그러냐면 이게 농산물 값이 100에서 만약에 120으로 올라가요. 비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남는 지대가 50에서 70으로 올라가겠죠. 즉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지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나 밑에 절대지대 봅니다. 요것도 내용의 세 번째 봅니다.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한다 밑줄. 거기 요거죠.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한다. 즉 지대가 올라가게 되면은 요 농산물 가격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비용이니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죠. 자, 넘어가시고요. 174쪽으로 넘어갑니다. 174쪽에 보시면 이 중간에 이쪽 가로 4번입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다른 이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다른 이론은 안 볼 거예요. 왜냐면 얘가 시험에 나올 때 얘 단독 문제로 나오게 되면 얘는 잘 나오는데 이거 말고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지도료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론을 하나씩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근본을 이룬 게 요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세 사람만 지금 이야기할 겁니다. 자, 174쪽에 가로 4번에 T내내 위치 지대설 미줄 것이고 기억 두 번째 줄입니다. 지대의 T내는 지대의 결정이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지대의 개념을 통해 현대적인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밑줄. 즉 비옥도뿐만 아니라 이런 거리에 따른 수송비, 위치에 따른 수송비 이런 것들에 지대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하면서 이론적으로 쭉 정리해 놓은 게 그런 겁니다. 보시고 자 175쪽에 보시면 네모칸 안에 이윤 Y 돼 있죠. 요거 밑줄. 가격 마이너스 생산비 마이너스 교통비 밑줄. 이윤이고 지대입니다. 남는 게 지대니까 지대는 가격 마이너스 생산비 마이너스 교통비인데 요게 뭐냐 여기 볼게요.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 농산물 가격 100 그 다음에 생산비 50 수송비 20 빼고 나니까 이윤 지대가 나오죠. 요걸 식으로 만드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금방 말했던 걸 다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밑줄 거 보시면 이윤, 요게 지대란 말이죠. 지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얘는 농산물 가격에서 50이라는 생산비를 빼고 그 다음에 20이라는 수송비를 빼고 이렇게 하면 지대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계산 문제로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 지대가 어떻게 되느냐? 요 자료를 주는 거야. 이걸 공식이라고 외우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약간 늦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남는 게 지대다. 빼고 남으면 전부 다 지대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대다. 요걸 지금 공식같이 만들어 온 게 네모칸은 요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수송비가 많아져요. 그럼 지대가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수송비와 지대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좀 유심히 그런 지문들이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75쪽에 있는 쭉 한바닥의 설명이 요걸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렇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라는 이론이 그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나머지는 너무 깊이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176쪽에 물론 요약이 있는데 밑에 요약만 딱 보도록 할게요. 요약만. 핵심 요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했던 게 나오는데 핵심에 나오는 요게 물론 위에도 있는데 이건 너무 풀어 설명했고요. 그리고 기출 지문만 제가 말한다 그랬으니까 176쪽 맨 밑에 핵심 봅니다. T내의 농업 입지로 보면 1번입니다. 밑줄. 지대란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으로 이것도 공식하고 똑같아요. 지대는 매상고가 뭐냐? 요 농산물 가격이에요. 농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값이 지대다 이 말이에요.
뺀 것으로 수송비 전략이 지대를 발생시킨다는 이론이다. 밑줄. 2번. 수송비 전략이 지대이므로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한다. 밑줄.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3번.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적 이용이 이루어진다.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지대가 어떻게 될까요? 높겠죠. 그러니까 토지를 널널하게 쓰지 못하고 아껴서 집약적으로 사용하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게 현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도시의 중심부에는 어떻게 되냐, 집약농업입니다. 외곽으로 가잖아요. 그럼 조박농업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우리 집약농업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예전에 사회 시간에 근교농업에서 비닐하우스 같은 거 배운 적 있죠. 비닐하우스 같은 데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층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요. 왜? 토지값이 비싸니까 집약적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 근데 외곽에 가면은 좀 간격을 늦게 널널하게 과수원 같이 이런 공간을 많이 필요한 이런 걸 많이 한다는 거죠. 여기는 뭐냐, 집약농업은 딸기 뭐 이런 그 하우스로 많이 짓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약농업이에요. 근교농업. 얘는 외곽. 이거 뭐냐, 지대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도시 가까이 있는, 중심부 가까이 있는 거는 토지 임대료 비싸니까 토지를 아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외곽 갈수록 임대료가 낮아진다. 그거 좀 설명한 겁니다. 자,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오른쪽에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런 것들이 상업입지나 도시 공간 입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쭉 넘어갑니다. 신나게. 어디로 넘어가냐, 182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나머지는 언제 할까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나머지 내용들은 그게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이외에도 몇 명의 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론을 다 정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흘리고 넘어간 거는 예를 들어서 뭐 5년에 한 번 시험에 나와요. 근데 지금 한 애들은 거의 매년 나와요. 거의 매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를 이야기해서 그 포인트를 짧게 놓도록 하시고, 182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유럽에서 농업 입지, 그 농업 지대 이론이라면 지금 말하는 이거는 미국에서 이론이 정리가 된 겁니다. 한 100년 정도 전에, 70년 내지 100년 정도 전에 미국에서 도시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론을 정리한 게 이 182쪽에 나와 있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3명의 학자가 나와요. 첫째, 누구냐면은 버제스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버제스가 정리한 게 뭐냐면은 동심원 이론이에요. 동심원이라는 거는 모양이 원 모양이겠죠? 이름에 답이 있다죠? 원인데 동일한 중심이 하나단 말이에요. 하나의 중심.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자, 도시가 요 중심이 있으면 요 중심을 가지고 요렇게 동일한 중심에서 요런 식으로 도시가 쭉 만들어진다. 그림 좀 되네. 아유, 되는구나. 마음이 받은 모양입니다. 제가 오늘. 진짜 되는 날이에요, 그림이. 이렇게. 그러니까 뽕보다 관역까지 만들어놨다, 그죠? 도시가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얘가 볼 때, 버제스는 어떻게 보느냐. 가장 안쪽이 뭐냐면은 중심 업무지구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행정기능이라는 광장,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 사람 모일 수 있는 이런 게 있고요. 그 외곽에 전이지대라는 게 있는데, 혼재된 지역을 말합니다. 뭔가 섞여 있는, 쉽게 말하면 뭐 교통도 있고, 뭐 역마차, 또는 뭐, 시장, 또는 공장, 주거 막 뒤섞여 있어요. 공장이 요 중심이 있습니까? 네. 지금은 공장이 외곽에 있지만 100년 전에 공장이 도시 중심부에 있었어요. 도시에. 이 말하는 공장, 대규모 공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염색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공 공장, 섬유 공장, 신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도시 중심부에 있었어요. 여기에서 지금과는 달리 공장에서 굉장히 많은 오폐수를 흘려내 보내겠죠.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는 이 중심부에는 굉장히 환경과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뭔가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하는 저소득층 주거 지역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주거가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중심부 가까이는 좀 뭔가 위험하고 범죄도 많고 그리고 환경도 안 좋다 보니까 고소득자 이 사람들은 좀 외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고소득층 주거지는 외곽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기차로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차로 출퇴근하니까 여기에서 약간 고소득자보다는 더 멀리 있는 이 사람들은 기차로 출퇴근하는 사람, 그걸 우리 뭐라 하냐면은 통근자지대,
우리가 뭐 100년 전이나 80년 전 뭐라 그러죠? 미국 같은 영화 보면 기차로 이렇게 먼 거리로 출퇴하는 사람 제법 있어요. 그런 거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인데, 이 이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 가장 큰 비판이 뭐냐면 주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특히 고소득층 주거지, 통호자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가 있으면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 부자 동네가 요렇게 보이죠. 또는 요런 식으로 부자 동네가 보이죠. 그런데 부자 동네가 요렇게 모이는 거는 어느 채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이거는 이래서 나타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뭔가 공원도 있고 쾌적해요. 주변 환경이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이래. 그럼 여기에 평지고, 그러면 이쪽에 부자 동네가 막 형성이 이렇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산이 있고 여기 만약에 강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요 동네가 딱 살기 좋은 동네 아닐까요? 그럼 주거당 여기에 딱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강이 있고 산이 있는데 어떻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되겠냐고. 이게 물론 버제스 자기가 조사한 지역은 요래 쓸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이렇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잘 형성되기 어렵다. 왜? 대부분 이게 산이 있고 자연적인 장애물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연적인 장애물 이런 게 존재하고, 그다음에 도시가 이 모두 다 뻗어나가긴 하지만 저희 지역 같은 거면 예를 들어도 여기 산이 있잖아요. 여기가 평지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발전할까요? 밑으로 발전할까요? 당연히 밑으로 발전합니다. 올라가면은 산이 있는데 첩 산중인데 개발할 데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요렇게 발전을 지는 거지. 도시가 처음에 요랬다가 요런 식으로 자꾸 발전하지, 요렇게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요? 도시가 요렇게 발전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맹점을 지닙니다. 그런데 이 버제스 이론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즉 버제스 이론에서 고소득과 통근자 지대가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이렇게 조성된다라는 것은 좀 뭔가 단점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뭐냐면 원래 이 버제스가 바라볼 때 도시 중심 기능이 있으면 저소득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다가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공장이 들어온다, 아니면 시장이 들어선다, 이런 게 뭔가 들었으면 저소득 주거지가 약간 어떻게 밀려나지 않을까요? 저소득이 밀려나는 중이라 이렇게 그 모습이 뭔가 퍼지는 느낌 맞죠? 중심부에 들어서면 약간 퍼지는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거. 이런 부분, 즉 여기와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이론의 여지가 많이 없어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만들어진 게 100년도 전이에요. 100년 전에 이론을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약간 불합리함에도 좀 현재를 보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여하튼 이런 이론이었다. 즉 이 이론을 도시 지역에 접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론은 대부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죠. 저소득이 고소득보다 중심부에 있다라는 건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100년 전에는 충분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전이 지역이 굉장히 범죄와 환경이 안 좋은 지역이에요. 여기요. 요거 할 때마다 제가 꼭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영화 중에서 우리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 향수 같은 영화 보면 영화도 좀 보고 드라마도 보고 해야 이해가 잘 됐긴데 공부만 냅다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향수 영화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첫 장면이. 처음에 보면 그 주인공이 나중에 미친놈이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영화도 좀 보고 해야 된다니까. 사람 죽여서 향수를 만듭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는데 이 애가 태어나는 배경이 어떻게 하느냐면, 시장 바닥에서 자기 엄마 생선하잖아요. 생선 토막 쓸다가 두께를 놓잖아요. 그 길바닥에. 그 길바닥 보니까 어때요? 오물에 막 생선 비닐에 피가 막 섞여 있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전이지대. 인구도 혼잡하고, 그리고 거기는 소매치기도 많고, 그리고 범죄도 많고, 그 다음에 황유라고, 여기서 좀만 걸어가면 자기 주거지역이 나와요. 그래, 저소득은 이 주거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요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돼요. 근데 요게 조금 납득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판학자가 누구냐면은 호이트예요. 호이트가 정리한 게 뭐냐면은 선형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 선자가 뭐냐? 부채 선자예요. 그러니까 부채꼴 모양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 이걸 부채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쐐기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시험에는 부채꼴로 쐐기형이 딱 한 번 나왔어요. 그 이후로는 안 나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부채꼴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부채꼴 모양이 되느냐? 버제스 이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럼 버제스 호이트가 바라볼 때는 좀 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도로가 이렇게 딱 만들어졌다 볼게요. 도로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산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발전이 잘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도로가 있다라는 거는 요 이웃에 뭔가 교통할 수 있는 도시가 있다는 뜻 아닐까? 그렇겠죠. 그럼 요 둘의 교류가 어떻게 할까요? 활발해지겠죠. 그러니까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이 도로를 기점으로 도로 인근으로 주거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이 주가 점점 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왜? 교통이 편리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 우리가 뭐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저도 이제 외지를 많이 가잖아요. 외지 같은 데 가면은 어떤 그 군단이 면단이 보면은 연면 있는 집은 보면은 이 도로면 인근에 뭔가 많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부채꼴 모양으로 발전한다라는 거죠. 누가? 고소득 주거지가. 그러면 여기는 발전에 뒤쳐졌으니까 여기는 누가 들어서게 되느냐? 저소득 주거지가 들어서게 될 거다. 그죠? 교통에 따라서 교통의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쪽에 고소득이 들어온다. 얘와 반대죠. 얘는 접근성이 좋은 쪽에 저소득이 있었는데 아니다. 그래서 현대 입지 이론에는 이 이론이 더 맞겠죠. 현대에는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중심부에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쪽에 대부분 고소득, 집값이 비싸잖아. 그래서 고소득 주거지가 들어선다.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이 약간 분산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버제스 이론을 비판하면서 약간 우리가 이론은 정반합이잖아요. 이론이 나오면 반대되고 합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거니까 약간 비판하면서 개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호이트는 이 부분의 차이점이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버제스하고 호이트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 이것들은 단핵 이론인 거죠. 단핵이라는 말은 도시 중심부가 몇 개다? 하나. 그러니까 옛날 고대 도시라든지 현대 중에서도 작은 규모 도시, 이 중소 뭐 면단위, 군단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도 그러다 보면 되겠죠. 중심부터 하나, 요 인근에서 뱅뱅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단핵이라는 도시 중심부가 하나죠. 그런데 도시가 점점 발달하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다핵이 나옵니다. 그걸 다핵심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즉 서울, 대구, 부산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 보면 중심부 있지만 이런 부도심이 있어요. 이렇게 부도심. 이 부도심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죠. 중심부의 핵심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 인구가 많아지고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볍게 교재 볼게요. 182쪽입니다. 182쪽에 밑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밑줄 것이고 기억의 세 번째 줄입니다. 도시의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거주지 분화현상을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현상에서 어떤 식물이 딱 떨어지면 그 식물이 쫙 퍼지잖아요. 퍼져나가는 모습하고 비슷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뒤끝 밑줄입니다. 중심원설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도시 외곽 쪽으로 주거지가 확산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통적인 소도시를 설명할 때 유용하다. 즉 이게 중심을 통해 쭉 뻗어나가게 외곽으로 퍼져나간다 이런 느낌. 오른쪽에 3번 리얼입니다. 3번 리얼. 중심원설은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주택 지불 능력이 낮다라는 건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를 입지한다. 이게 뭘 말하느냐? 저소득 주거지가 고소득보다 중심지 가까이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를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동심원설 이론을 5개로 정리를 했었어요. 자, 기억해 봅니다.
밑에 그 동그라미 2번의 기억입니다. 중심 업무지구 밑주것이고 중동그라미. 전이지대 점이지대 전이지대 밑주것이고 점 동그라미. 저소득지대 밑주것이고 저 동그라미. 중산층 지대 밑주고 중산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고소득층 주거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고소득이고요. 그다음 통근자지대 밑주것이고 통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첫 글자를 보면 중점 저고통 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전 저고통 중심 업무지구 전이지대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 그래서 이건 시험에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좀 오래 드리면 차 따라합니다. 중전 저고통. 다시 중전 저고통. 어떤 경우에는 중전마마 저 고통스러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중전마마가 왜 고통스럽다 그러죠? 예, 임금님이 안 찾아서 그런 모양인데 여하튼 중전 저고통 딱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주 나올 건 아닌데 이게 예전에 한번 순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순서가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이 고소득과 중심을 가까이 있다는 건 기출에 여러 번 나온 지문입니다. 이 포인트를 바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184쪽이죠. 184쪽에 가로 2번 선형이론 밑줄 것이고 기역 끝에 밑줄 것입니다. 호이터 밑줄 것이고 호이터가 정리한 거죠. 두 번째 줄입니다.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토지용은 도심에서 시작되어 점차 교통망을 따라 동질적인 확산으로 원을 변형한 부채꼴 모양 같다 해서 선형이라고 한다. 선형이론은 고소득 주거지는 교통노선을 축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고소득이 접근성이 양호한 곳이 입지한다. 버제스 이론의 비판이죠. 오른쪽입니다. 3번 다핵심 이론 밑줄 기역 끝에 해리스 울만 밑줄 껐습니다. 얘는 어떤 내용이나 볼 필요 없이 넘겨서서 186쪽만 잘 보시면 됩니다. 186쪽에 보시면 이런 다핵이 성립하는 요인이 있죠. 다핵심 성립하는 요인 밑줄 것이고 기억입니다. 특정한 위치나 특수시설의 필요성.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여기가 공장지대예요. 예를 들어서 대구인데 여기 성서공단이다. 그러면 요 인근 요쪽에 공장에 필요한 어떤 뭐 공구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서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 당연하겠죠. 공장이 여기인데 공구점이 여기 있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있으면 공장이 있으면 공구점 이 공구라든지 막 필요한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핵심이 여기 모이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즉 특정 위치나 시설이 필요한 곳에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이건 동종 간에 직접 위주 것이고 동종 동그라미. 동종을 같은 종류인데 유사한업종이라고 유사한업종끼리 모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거리 가구점끼리 모인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T컷 이질 활동한 입지적 비양립선 밑줄 것이고 이질 동그라미. 다른 건 흩어진다라는 거죠. 즉 예식장이 많이 있는 곳에 예식장끼리 모여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식장끼리 모여 있으면 유사가 모인다 그랬죠. 예식장에 식당이라든지 한복 대여, 드레스룸, 뭐 그 다음에 기검소 이런 게 모여 있는 게 합리적이겠죠. 동종이니까 유사업종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쓸데없이 예를 들어서 철물점이 들어서 있어. 없는 거 안 어울리잖아. 그죠? 그럴 때는 철물점은 따로 와야 되는데 같은 종류가 아니잖아. 이럴 때는 분리돼야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리얼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 지대지불력이 높은 기금속점 이런 것들은 중심부 가까이 입지하겠죠. 근데 지대지불력이 낮은 이런 예를 들어서 가구점, 가구점 같은 경우 약간 외곽에 입지하겠죠. 지대지불력의 차이에 따라서 입지 그 핵심 이게 좀 달라진다. 이런 거 이게 다핵 핵심이 만들어지는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요거 위주로 봐놓으시면 됩니다. 자,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얘들은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외우셔야 돼요. 딱히 방법 없습니다. 좀 쉬었다가 뒤에 거 넘어가도록 하죠. 좀 쉬죠.